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저는 권위적인 어머니 부이와 매사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누나들 틈에서 자란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큰 누나 혜진은 저보다 13살이 많았고 작은 누나 선영은 10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의 이혼 원인으로 지목된 원치 않는 아이였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이던 1977년에 집을 나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학교와 집에서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나 평범한 인정이었지만 끝내 그런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저는 학업에 매진했고 12년 동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3년 저는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듯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만난 미니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고 아름다웠던 반면 저는 여전히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공대생이었습니다. 미니는 국문학과 졸업반이었고 저는 기계공학 및 설계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너무 소심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녀는 워낙 눈에 띄는 외모라 어디서든 남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165cm의 키에 세련된 갈색 머리, 매혹적인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활달하고 인기 많은 남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파티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그 일을 계기로 저도 그녀의 무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던 저였지만 저의 겸손하고 수줍은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호감을 샀던 모양입니다.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녀는 저의 첫사랑이자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차마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언니 지연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철부지였습니다. 그 성격은 우리 관계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워 저를 망신주는 습관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헤어지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경기도 분당 쪽에 직장을 구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기에 자연스럽게 처가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이듬해 큰딸 지수를, 몇 년 뒤 작은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미니는 육아를 즐기는 듯 보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커리어를 쌓아 10년 전 강우 엔지니어링에 입사했습니다. 연봉과 성과급이 오르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저축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동료가 해고되었고 계약 성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너스도 없이 야근만 이어가던 그 힘든 시기에 두 딸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저는 미니가 대학 시절 알던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너무 늦게 눈치를 챈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친구 성우는 동창 중 한 명인 현우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사는 근처로 이사해 미니를 몰아붙였지만 그녀는 제 걱정을 비웃으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좋은 집을 살 여유는 생겼습니다. 미니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큰 집을 사자고 졸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용인 수지에 방 5개짜리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우위였기에 꽤 좋은 가격에 샀지만 대출 이자는 상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제 명의로 된 비밀 비상금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과금만 따로 입금하는 저만의 계좌였습니다. 제가 집안의 유일한 경제적 지주였기에 모든 재정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미니는 제가 영수증을 보여줘도 이 계좌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제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미니가 옛 애인이 돌아왔을 때 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으니까요. 그 일 이후 모든 것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고 저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딸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담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발레 수업, 음악회, 동물원 등에 데려갔습니다. 미니는 항상 허영심 가득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다른 남편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아내에게 크고 작게 통제당하며 살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니의 요구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때마다 친구들은 롤링스톤즈의 언더 마이 텀을 부르며 놀리곤 했습니다.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은 제 결혼 생활, 특히 미니의 기에 눌려 사는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진실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막내 하나가 대학 기숙사로 떠나면서 미니와 저 단둘이 집에 남게 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가 언니 지수가 있는 학교 근처 숙소에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던 중 하나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아? 평소 아빠를 닮아 과묵하던 하나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회사 박현우 본부장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 다 돌고 있어.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조사해볼 기회는 많았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외면해왔던 일들이었으니까요. 가족이 해체되고 딸들이 저를 원망하게 될까봐 마치 제 누나들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여전히 사랑했기에 우리가 함께 일궈온 것을 잃고 싶지 않아 그녀의 불충실함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저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딸들이 엄마에 대해 느끼는 증오가 제 상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며 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제가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박현우, 그는 바로 우리 사장님의 조카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막내딸까지 엄마의 외도를 조롱거리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니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저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며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니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충격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끼며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제적 부양자로서 또 친구로서 훌륭하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제가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고백에 실망한 저는 그것이 결국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미니는 마음이나 정신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담한 고백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연하남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꾸짖자 미니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두 명의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잠자코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녀를 잃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든지 선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 비친 제 고통을 읽어주길 바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흔하며 오히려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행동을 빌미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가증스럽고 이기적인 그녀에게 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가 철저히 자신의 규칙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며 지금의 좋은 환경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헌신했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제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제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박현우 본부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안부를 물었고 그 거만한 표정은 저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정수기 근처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사장 비서인 소희 씨조차 제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 비참한 하루의 시작을 곱씹었습니다. 직장과 집 모두에서 저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집중하려 애썼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부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과 1977년에 38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족보와 가족 기록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몇 명의 후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라 짐작하고 3명으로 범위를 좁혀 질문을 남겼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장인 박강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지만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러운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도덕한 행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높은 연봉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비서 소희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셋째 부인은 꿈에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는 대놓고 제 처의 소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 조카가 내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우리 집안 남자들이 원래 좀 그렇다며 낄낄거렸고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제는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면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사고 친 학생을 훈계하는 엄격한 선생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소희 씨가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미니에게 전달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저는 도대체 소희 씨 같은 젊은 여자가 왜 박 사장 같은 노인네와 엮이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들려온 그 웃음소리는 명백히 저를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이곳에서 제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들의 학비를 대고 있었지만 결국 아내의 외도 자금까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최신 기기를 좋아하지만 사치 없이도 살 수 있는 소박한 남자입니다. 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써버린 그 막대한 돈을 생각하니 제 행복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창의력과 열정의 산실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수많은 부품이 여기서 생산되어 팔려나갔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나약한 존재로 보았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착한 민호 씨, 말 잘 듣는 엔지니어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이 깔린 배경 화면을 보다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구의 문중위원회라는 곳에서 제니퍼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메일을 읽어보니 그녀는 제 질문을 보고 아버지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지원 씨, 즉 제 사촌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연락처를 남겼고 지원 씨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미니가 저녁을 차리며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결국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일을 다시 얘기해보자고 부드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녀가 이미 입장을 확실히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저의 남편으로서의 장점들을 나열했고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신과 제가 느낀 굴욕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대로 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에 지친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제 노력을 되새겼습니다. 돌아온 것은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 차를 사주기 위해 낡은 차를 계속 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며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제 말대로 하든지 아니면 연하남에게 가버리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말을 가로챘습니다. 박현우 본부장 이름을 꺼내며 모두가 당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인정하며 그가 제 상사이자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잠자리는 그가 책임질 것이고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는 저를 떠날 것이며 박 본부장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곳이 아닌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 씨였습니다. 우리는 1시간가량 통화했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에 무척 기뻐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고 어린 시절 내내 저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아버지는 1983년 제가 겨우 11살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타락과 정신적 고통이 어머니 때문이라며 비난하셨다고 합니다. 지원 씨는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후 저와 다시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 대구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주 동안 집에서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등 뒤에서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현우와 그 무리는 제 사무실 문에 여자 속옷을 걸어놓고 낄낄거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소희 씨를 보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속옷 안에는 제발 아내에게 돌아가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날 또다시 오열했습니다. 제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미니에게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고 그녀는 제 계획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없는 동안 현우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했겠지요. 대구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제가 받아본 중 가장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지원 씨는 제 지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인 상철 씨와 아이들, 수진과 민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씨와 상철 씨의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이어받으며 우리 가족사를 들려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원 씨의 오빠인 사촌형 상우 씨 가족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와서 상우 형과 저는 직장과 가정생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처음 만난 사촌 형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지금의 상황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대구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학대 속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 새로운 가족이 보여준 친절과 진심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딸들의 친구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8시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니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제 질문에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내연남 현우와 또 다른 남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가 되어달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제 걱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영원한 제 아내라고 우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말라며 자정전에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협박을 이어갔고 제가 고개를 돌리자 억지로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프라다 가방을 낚아채 문 쪽으로 향하며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중단하라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제 권위를 의심하듯 멈춰서서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절대로 자신을 떠날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망가졌을 때도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에 맞춰주느라 제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며 너무 오랫동안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계획했고 주저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실 그녀가 현우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며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그녀의 말은 제 분노를 키웠고 저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 대해 남은 일말의 감정을 지워야 했고 저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누나들의 사진이 든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얼굴 사진을 오려 그들 옆에 붙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들에겐 더 이상 사랑이 없다고 쓰고 비웃는 미니의 얼굴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사진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어줄 것이라 믿으며 새벽 12시 45분경 그것을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단기 계획의 대부분을 세웠지만 실행에는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다행히 미니는 제 이별을 예상치 못했기에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 박현우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 저는 서둘러 흔적을 지웠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익명 모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딸들이 곁에 없는 이곳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아이들 근처로 이사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사람들의 비아냥과 웃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오후 1시에 은행 상담 예약을 해두었기에 그 전까지 제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도박 같은 일이었지만 성공한다면, 그리고 적절한 도움만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비상금 계좌를 닫고 공동 계좌에서 제 이름을 뺀 후 꽤 큰 액수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현금을 챙겨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전자상가에 들러 디지털 녹음기 2개와 대용량 외장 하드를 샀습니다. 저는 회사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사내 기밀 고객 파일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1시간이나 걸렸지만 의외로 허술하게도 아내의 이름과 생일 조합이었습니다. 필요한 권한을 얻은 후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에너지 효율 펌프 시스템 설계도와 계획서를 포함해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냉난방 장치, 중장비, 심지어 낙농업계용 펌프까지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업무 기록을 삭제한 후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기존 하드 드라이브를 떼어내 가방에 챙기고 윈도우를 새로 깔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경쟁 업체들을 조사했고 구인 사이트에서 서울 남부 지역의 엔지니어직을 검색한 후 퇴근했습니다. 고요한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돌아와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형 경쟁 업체가 설계 및 생산 관리직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던 완벽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연봉이 지금보다 500만 원 정도 낮았지만 미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잤지만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자는 척했습니다. 그녀가 제 몸에 손을 댈 때 구역질이 났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부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혐오감이 커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래유압의 김성호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자신의 작은 회사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듯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거의 즉석에서 채용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면접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근처 아파트를 물색했고 마침내 딸들의 집에서 15분, 직장에서 5분 거리인 곳을 찾았습니다. 면접 후 바로 집을 보러 가기로 예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 사장에게 내일 딸들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인 성훈이에게 전화해 면접과 집 구경이 끝난 후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훈이와 유정이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아이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었습니다. 성훈이네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계획의 첫 단계를 털어놓았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외도 사실보다 아빠가 반격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아이들 눈에 외도는 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유정이는 차를 더 내어주며 민희를 떠나기로 한 제 결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사촌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즉 어머니가 아버지를 쫓아냈고 누나들이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딸들이 제 편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성훈이는 그 만남이 저를 각성시킨 계기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묘소에 갔을 때 묘비에서 저를 놀라게 한 문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두 사람은 묘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는 장미 문양과 함께 사랑하는 기억 속에라는 문구, 그리고 아버지의 생몰 연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똑같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성훈이와 유정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믿으셨던 것처럼 술에 의존하거나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했고 대신 반격을 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한 남편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학대와 조롱을 견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취약함과 제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유정이는 제 계획을 돕겠다며 민희에게 복수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정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2018년부터 비밀 계좌를 만들어 성과급과 현금을 모아왔고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만 되어 있어 단독 신청이 수월하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성훈이에게 새로 세울 법인 명의로 우리 집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성훈이는 계획의 대담함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는 민희가 반격할 힘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처가 부모님도 그녀의 부정을 알게 되면 딸의 편을 들기보다는 원칙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지요. 친구들은 동의했고 대출금 일부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결제 기한을 늦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랜드로버 매장에 들렀습니다. 저는 미니의 차를 최신 모델로 바꾸는 조건으로 대리점과 협상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할부를 종료하고 대리점이 중고차 판매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만간 제 차를 업그레이드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니의 차를 신차 가격으로 팔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에 딜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고가의 신차를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모든 미안함을 상쇄했습니다. 저는 떠나면서 제 차가 아닌 미니를 위한 2016년 카탈로그를 하나 챙겼습니다. 집에 가니 그녀가 거실에서 창백한 안색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고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니를 사랑하며 그녀가 최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차를 처분하고 2017년형 새 차를 사주겠다고 선언하며 카탈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새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소리쳤습니다. 제 속셈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기분을 풀어주는 제 능력에 감탄하며 다만 제 차를 이미 사갈 사람이 정해졌다는 점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오후에 연차를 내고 차를 대리점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제가 그 차를 타고 내연남을 만나러 가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확실히 하라고 다듬질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말은 피한 채 그저 우리의 합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그녀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했고 저는 상황에 굴복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한다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 뒷마당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훈이가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가서 대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1시간 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었고 남은 모든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저는 몇 걸음 옮겨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나니 미니가 소송을 걸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동산 등기소에 연락해 성훈이와 유정이의 새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 후 10분 만에 완료까지 3-5일이 소요된다는 확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등기 권리증을 성훈이에게 넘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사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자 소희 씨가 평소처럼 곁에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보통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는 날이었고 저는 그들의 은밀한 시간을 방해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우리만 남게 되자 저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보더니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라고 답하며 양측의 가정 형편을 고려할 때 즉시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그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지요. 그는 그 소식에 멍해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월요일까지 퇴직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미니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매달리며 제가 필요하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당신에겐 조카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월요일에 남은 짐을 챙기러 조용히 들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펜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양말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가구 틈새에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의자 및 나무 프레임에 고정했습니다. 자리를 뜨며 작별 인사 대신 짐 정리를 마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다시는 저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바람난 아내를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돈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약점을 찔렀다는 확신에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서 미니의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 대리점으로 차를 보냈습니다. 친절한 동료 재호 씨가 집까지 태워주었고 저는 감사히 얻어 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니 미니가 눈가가 붉어진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저는 마지못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성병에 걸렸다고 고백했고 저는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치료받으라고 권했고 그날 밤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일어난 저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푹 자고 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민희를 부드럽게 깨우며 그녀가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제가 자신을 혐오한다고 믿고 있었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저를 사랑한다며 제가 다시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고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21년 동안 함께 산 이 여자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을요. 사랑이 이렇게 빨리 식을 수 있는 걸까요? 제 결심은 확고했고 그녀의 상태도 제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훈이네 집에서 열린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해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늦게 귀가하니 민희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새 차가 곧 올 것이라고 알려주며 처제와 함께 대리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새 레인지로버를 몰고 올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자 민희는 활짝 웃으며 저를 다시 안으려다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녀를 모른 척했습니다. 민희는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계속 키스하거나 안으려 했지요.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다시 울기 시작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같이 자자며 안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의사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안 된다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잠자리를 정리하라고 못 박았고 그녀는 화가 나 몸이 나으면 당장이라도 잠자리를 함께 해줄 남자를 찾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아야겠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냉혹함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느꼈던 일말의 후회는 사라지고 21년간 쌓인 원망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을 뻔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무시하고 건너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건너방에서 끝났습니다. 그녀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의 합성 사진을 보니 그녀에 대한 증오심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상냥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희도 8시 반에 머리를 하러 가야 해서 예정대로 그녀를 시내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녀를 보내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는 길에 통신사에 전화해 우리 둘의 휴대폰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위약금을 결제했습니다. 상담원은 오후 5시까지는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챙기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듯 동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요. 복도를 지나 제 사무실로 가는데 탕비실 근처에 늘 보던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와 그 일당이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민희 안부를 묻자 그들은 또다시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누군가 그녀에게 끔찍한 선물을 준 모양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고 저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소희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존중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노크를 하기도 전에 박 사장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건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앉으며 의자 밑에 숨겨뒀던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그가 소희 씨와 매주 금요일마다 가졌던 미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는 다른 직장을 구했냐며 빈정거렸습니다.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그는 제가 다시 빌러올 거라 생각한 듯 비웃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월급과 보너스에 대해 묻자 그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들어온 소희 씨가 왜 웃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보너스를 요구했다며 우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희 씨도 저를 비웃으며 동참했지요. 저는 그들을 보며 더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왜 웃느냐고 묻자 저는 소희 씨에게 왜 매주 저런 늙은이에게 몸을 내맡기며 사느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박 사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저를 무례한이라 부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낄낄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은 짐을 다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지요. 가치 있는 그림들을 포장해 차에 실었습니다. 집안을 돌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고 옷장을 비웠습니다. 딸들의 출생 증명서와 제 혼인 신고서 등 중요한 서류들을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다락방 사다리를 내려 제 오래된 짐들을 챙겼습니다. 학위 증명서와 안방에 있던 가족 사진들도 챙겼지요. 수년 동안 미니에게 선물했던 500만 원 상당의 보석류도 모두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과 구두, 코트들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산 것이기에 제 소유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험 청구용으로 정리해둔 목록이 있어 나중에 처분하기 쉬울 겁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TV가 필요할 것 같아 블루레이 플레이어와 영화 컬렉션까지 챙겼습니다. 차가 꽉 차서 미니의 옷들과 제 낡은 옷 몇 벌은 버려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 옷장이 필요할 테고 딸들이 도와주겠지요. 아이들과 찍은 가장 예쁜 사진들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미니가 이 시전에는 오지 않을 테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위성 방송 서비스를 모두 해지했고 가스와 수도 서비스도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며칠 걸리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옷장 꼭대기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미니의 웨딩드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더 아끼던 보물이었지요. 저는 그 드레스와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통째로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팔지 못한 미니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녀의 속옷들은 꼴도 보기 싫어 그대로 두었지요. 차 문을 잠그고 시계를 보니 1시 45분이었습니다. 김성호 대표에게 전화해 야간 근무 때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족해하는 듯했고 저 역시 이 시에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스통을 가져와 마당에 쌓아둔 웨딩드레스 위에 부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니였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비꼬는 투로 무슨 말이냐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추궁했고 저는 차분하게 이제 당신 차는 당신 돈으로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주방 청소를 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고 그녀는 이것이 악질적인 장난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명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성냥을 켰고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디즈니랜드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유일한 사진을 놓아두었지요. 그녀가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미니와 그녀의 언니가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끄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4시경 새 직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근처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러 서류 처리를 하고 새 비서 프레야를 만났습니다. 소희 씨와는 다르게 젊지만 전문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텅 빈 새 아파트에 도착해 집에서 가져온 주전자로 차를 끓였습니다. 짐을 풀고 피자를 시켰습니다. 예전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민희도 이제 연락수단이 없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들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침낭을 펴고 피자를 기다렸습니다. 가구들은 주말에 올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민희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박 사장 사무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소희 씨의 불륜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파일을 외장 하드에 옮기고 박 사장의 부인과 소희 씨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들에게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딸 지수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했고 엄마에게 제 행방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희는 연락할 길이 없었기에 그 점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트를 정리하며 박 사장 회사의 고객들을 저희 쪽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 사장에게 의리를 지켰지만 대부분은 우리 제품을 선호했고 결국 박 사장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아마 매출 급감의 원인을 나중에야 알게 되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예전 집의 공과금은 끊겼고 민희는 제가 없다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가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동안 성훈이는 집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정이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주말이 되자 집 주변에 매매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그 사이 딸들에게서 민희가 처가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외도에 분노하고 계셨지요. 민희는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저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요. 성훈이네 부부와 또 한 번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8억 원의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수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투자금을 정리했고 성훈이에게 수수료를 챙겨준 후 제 몫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집이 빨리 팔릴 것 같다는 성훈이의 말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예전 집에 제 짐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딸들은 엄마와 연락이 닿았는데 민희는 분노와 협박을 쏟아내며 곧 이 혼란을 끝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답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 박 사장 회사의 계약 갱신건으로 찾아온 새 고객과 대화하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박 사장 회사는 주요 프로젝트들을 놓치면서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 부인이 그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동정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인센티브 계산뿐이었으니까요. 소희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선물이 박 사장 부인에게 잘 전달된 모양입니다. 그들의 이혼 사유는 명백했으니까요. 박 사장 부인의 지인들이 그녀가 어린 여자와 바람난 늙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제 성과를 인정받은 덕분에 저는 회사로부터 최신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직접 사려고 했던 차였는데 말이죠. 김 대표님과 임원들은 제 실적에 매우 만족해하셨고 차와 함께 거액의 보너스도 챙겨주셨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5억만 원 상당의 제 새 차를 감상하고 있는데 익숙한 포드 포커스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의 차였습니다. 대면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마음을 다잡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 프레이야가 제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로비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니 1시간 뒤에 내려가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3시간 뒤 창밖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저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당히 맞서고
아니면 그녀가 보지 못하게 옆문으로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차로 향하는데 타이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녀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의 옷인 듯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그녀가 소리치며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외치며 광분했지만 저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제 새 차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욕구를 채워줄 수도 없고 젊은 내연남들을 당해낼 자신도 없으니 저는 당신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했다며 다 잊고 용서해 줄 테니 집으로 가자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장난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물건을 부수고 인생을 망친 저를 이미 용서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용서 타령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도와 무시를 지적하며 다시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당신의 그 대단한 연인들에게나 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헤어진 뒤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고 친구들의 남편들조차 아내의 행실을 의심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제 탓인 양 말하는 그녀가 가여우면서도 한심했습니다. 그녀는 탐욕과 무례함 때문에 좋은 삶을 탕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제 인생에 다시 끼워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집 지분과 이혼에 대해서도 물었지요. 저는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한 것뿐이라고요. 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녀가 돈 때문에 저를 찾아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세월을 운운하며 사랑한다고 울먹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녀가 차 안에서 오열하며 매달리자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조건으로 현금 5억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집이 넘어갔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저 같은 꼼꼼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법대로 따지겠다며 저를 협박했지요. 저는 끝까지 싸워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없고 저는 제 자산들을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 변호사가 제 재산을 찾아낼 때쯤이면 소송 비용으로 그 돈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요. 5억만 원을 받고 조용히 물러날지 아니면 비참한 법정 싸움을 시작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이 잘 자란 건 다 자기 덕분이라며 제 탓을 했지요. 저는 그녀에게 돈을 받고 제 인생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돈을 받고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그녀는 제 차에서 내려 문을 거칠게 닫고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불륜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딸들의 아파트에서 미니를 만났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지만 서류 정리가 끝날 때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딸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돈을 건넸고 그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니에게도 잘 살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니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라리 그 모습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수와 하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 때 보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수가 콘서트 계획을 물었고 저는 하나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의 울부짖음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이 비로소 열린 기분이었습니다.